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긴 어머니.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아들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하지만 5년 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자 씨의 남편은 그녀가 55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트럭을 몰며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사흘 동안 영자 씨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와 약간의 빚뿐이었고 이제 두 아이의 앞날을 홀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떼어다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뿐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된장국 한 그릇, 갓 무친 나물 한 접시로 조금씩 단골을 늘려갔습니다. 딸은 일찍 결혼해 지방으로 떠났고 아들만은 곁에 남아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영자 씨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지팡이 삼아 그녀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 그녀는 종종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먼저 떠난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다음날 새벽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자라 독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칠순을 앞둔 김영자 씨는 아들의 그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에 나가 그날 쓸 나무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불 앞에서 온몸이 땀에 젖었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지도록 찬물에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영자 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달 일까지 겸했습니다. 몸살로 알아누운 날에도 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되뇌던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나란히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들고 왔고 아들은 자꾸만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줄고 저희끼리 복잡해질 일도 없고요.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노후 걱정, 병원비 걱정 하나도 안 하시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자 씨는 가족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조그만 손을 붙잡고 젖먹이던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그 손을 의심하며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 불안함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그 믿음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무너진 자리. 재산을 모두 넘긴 지 불과 3달.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가 커서 이제 공부방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는 그 작은 방마저 며느리의 짐으로 채워지고 영자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빛이 새어들어와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따로 밥상을 차렸고 어느새 영자 씨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식탁에 앉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밥을 짓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밥 한 그릇 편히 먹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그녀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고 손주는 커갈수록 할머니보다 학원 스케줄을 우선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렇지. 마음이야 여전하겠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는 조금씩 소리 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기 몸살로 사흘을 꼬박 앓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지만 며느리는 저희도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만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그리고 이별.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들은 며칠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형편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니?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손끝의 감촉,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던 어깨의 무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아들을 데리러 학교 앞까지 뛰어가던 숨찬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밤 영자 씨는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요? 영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조용히 베갯니에 적셨습니다. 작은 방, 새로운 시작.
하지만 요양원조차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자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방 한 칸짜리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낡은 냉장고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서던 날, 그녀는 오래도록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서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 씨는 조금씩 자신만의 하루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들었고, 낮에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지어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반찬도 함께 만들며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엌에서 나는 웃음소리만큼은 예전 식당을 하던 시절 못지않게 넘쳐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영자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작은 부엌은 어느새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이웃집 독거노인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 걱정된 영자 씨가 문을 두드렸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노인은 며칠을 굶은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길로 집에 있던 쌀을 가져와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자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조금 더 넉넉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남는 반찬은 혼자 사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만 찾아오던 작은 부엌이 시간이 지나면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는 식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나 보다. 그런데도 저렇게 남을 챙기시네. 그 말을 전해 들은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을 뿐 굳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민호와의 만남. 어느 날 낡은 점퍼를 입은 한 중학생이 밥을 먹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보다 더 따뜻해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조건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 모두 일터에 나가야 했던 민호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영자 씨의 작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망친 날에는 시무룩한 얼굴로 찾아와 말없이 밥만 먹기도 했고 상을 받은 날에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민호는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민호를 친손자처럼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무침은 어떻게 만들어요? 민호가 물으면 영자 씨는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래된 손맛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가끔 영자 씨의 집을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민호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컸어요.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애가 원래 착한 거지.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손자를 다시 얻은 듯한 벅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호는 꽃다발 대신 손수 쓴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엌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였어요. 영자 씨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서랍 깊은 곳에 간직했습니다. 5년 후, 시간은 그렇게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식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3명이 전부인 작디작은 회사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해 몇 번이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영자 씨의 작은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영자 씨가 손수 알려준 집밥 반찬 레시피를 상품으로 개발하면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은 온라인 매장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민호는 몇 번이고 영자 씨를 찾아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별다른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였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사람 마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녀의 그 담담한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첫 반찬 상품이 출시되던 날, 민호는 가장 먼저 영자 씨에게 시식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한 입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이 좀 세다. 이건 손님들 몸 생각하면서 만들어야지. 민호는 그날 밤새 레시피를 다시 손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동날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저를 살렸어요. 민호는 인터뷰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뒤 회사는 전국에 제품을 납품하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청년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어느 인터뷰에서든 한결같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분은 친할머니가 아니라 저를 가족처럼 품어주신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방송이 나갈 때마다 시청자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영자 할머니의 사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의 몰락 그리고 재회. 그 방송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몇 해 전부터 기울기 시작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살던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곁을 지키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지쳐 친정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그는 오랫동안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청년이 말하는 영자 할머니가 다름 아닌 자신이 몇 해 전 요양원으로 떠밀듯 보낸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골목을 지나 익숙한 임대주택 앞에 서자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고 낡은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몇몇 직원들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담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밥부터 먹어라. 그 한마디에 아들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민호는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인정했고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뒤 조금씩 변해갔던 마음, 손주를 핑계로 어머니를 밀어냈던 순간들, 요양원으로 떠밀던 그 겨울의 기억까지 아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거친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단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손 냄새였습니다. 그 밤 작은 방 안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의 온기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저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받고 나니 어머니가 짐처럼 느껴졌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영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안다. 사람 마음이 늘 한결같을 수만은 없다는 걸.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방학이 되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작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나물 무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손주의 그 한마디에 영자 씨는 오래도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 나눔재단. 몇 달 뒤 민호는 회사의 이름으로 영자 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사와 생활 지원 사업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영자 씨가 오랫동안 봉사해 온 동네를 시작으로 점차 이웃한 지역까지 지원의 손길을 넓혀갔습니다. 개관식 날 영자 씨는 오랜만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익은 이웃들과 예전 함께 봉사하던 어르신들도 초대되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들도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를 등지고 살았던 못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께 잔잔한 눈물이 번졌습니다. 재단 개관식에서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랑과 가족을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재단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손주도 이따금 할머니의 부엌을 찾아와 나물 무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몇 해가 흐른 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영자 씨는 여든을 맞이했습니다. 재단이 마련한 작은 생일잔치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민호와 아들 내외, 다 자란 손주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낡은 임대주택은 이제 재단의 지원으로 조금 더 넓고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져 있었지만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손주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방학마다 할머니의 부엌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나물 무칠 줄 알아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접시를 내밀 때면 영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재단 사무실에서 성실히 일하며 예전의 조급함 대신 차분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조용히 영자 씨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한테 밥 한 그릇 안 해주셨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자 씨는 민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저 마음을 나눈 것뿐이야. 너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결국 다 내 새끼들이지. 늦은 저녁 작은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질 때면 영자 씨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누군가를 위한 국을 끓입니다. 그 국그릇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배운 사랑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부모님께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